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명 이상을 살해하고 2024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5명의 범죄자를 소개합니다. 2019년 4월 28일 오후 10시경 오하이오주 웨스트체스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트럭 회사 사장 가프리 싱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살해되어 있었다는 신고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의 아내 샤린더 지트 카우르, 아내의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이모까지 총 4명이 머리와 몸에 16발의 총창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끓이던 아내, 침대에 누워있던 장인, 거실에 있던 장모와 이모는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총격에 즉각적으로 쓰러졌습니다. Is this blood from other people? Yeah, I have my wife, my mom, and my husband trying to give her water. And you walked inside. What happened? What was the first thing you saw? My mom, my wife, my aunt. Were they all laying down? All of them. Laying on the floor? Yes. All bleeding. Were they responding at all to you? I tried. They weren't breathing. No one speak. And then you called us right away. I called him. Okay. I called him. Did you kneel down and get blood on you? Okay. I took my wife. My aunt. Do you have any kids? Yes. Yes, I got all my kids. 가플릿은 신고 당시 패닉에 빠진 유가족처럼 행동하며 911에 전화하기 직전에 집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의 주장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사건 최소 30분 전인 28일 오후 9시경 집 반경 18m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내 호수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틀 후 가플릿의 집 베란다에서 10m 떨어진 연못에서 9mm 루거 SR9 권총이 발견되었고, 그의 손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형사와의 신문 초반,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기억이 안 나는 듯 보였습니다. 형사는 점점 날카로운 질문을 했고,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장인과 재정적 문제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에서 화약 흔적과 입안 DNA 채취를 요구하자 가플릿은 격렬히 반응하며 신문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집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신문 중 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그를 향한 의혹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추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플릿의 아이들은 고모와 저녁 식사 후 고모의 집에서 가플릿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가플릿이 부탁한 바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달 후인 2019년 7월 2일, 가플릿은 해외로 도주하려다 코네티컷주 월마트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된 어레인먼트 과정에서 그는 잠시 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첫 재판에서 14시간에 걸친 배심원단의 판결 중 2명의 배심원이 말다툼을 벌이며 무판결로 끝났고, 이후 2024년 4월 가플릿의 선택으로 배심원 없이 법관 단독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불륜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 가플릿의 아내는 그의 내연녀 나부키란 앞으로 2,3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해당 수표는 나부키란이 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가플릿은 나부키란의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그녀에게 아우디 차량까지 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나부키란의 전 남편이 트럭 운전사로 가플릿과 동종업계에 일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고, 나부키란이 가정폭력과 고통스러운 이혼을 겪는 동안 자주 연락하며 가까워졌습니다. 2017년 나부키란이 이혼을 마치며 둘의 관계는 본격적인 불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범행 전 가플릿은 나부키란이 사는 도로에 집을 구매했고, 범행 몇 주 후 친척들을 데리고 새 집을 방문하며 이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5년 넘게 이어진 그의 무죄 주장은 2024년 5월 22일 4건의 1급 특수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로 막을 내렸습니다. We, the three-judge panel, do hereby unanimously find that the aggravating circumstance that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of committing does outweigh the mitigating factors presented in this case by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We, therefore, unanimously find that the sentence of death should be imposed upon Gurpreet Singh under count 1 of the indictment. 첫 재판 전 파산 신청을 한 그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사설 변호인을 고용했습니다. 사형 선고 후 그는 다시 국선 변호사를 통해 오하이오 대법원에 상고했고 2025년 4월 현재 상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재판 준비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두 번째 재판에서 가프릿이 사설 변호인을 고용한 시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상고가 진행되며 이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사형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020년 12월 오하이오 주지사는 약물 주사용에 사용되는 약물 공급 부족과 제약사들의 반대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2일 오전 6시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쓰레기통이 불타고 있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쓰레기통 안에서 토막난 남성 한 구와 여성 2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짙은 색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고 불을 지피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롬 휠이 장착된 이 차량을 추적하자 화재 현장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인 유레스에 있는 한 여관에서 동일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주는 당시 41세였던 아메리카 원주민 제이슨 아른 톰버그였습니다. 여관 CCTV에는 그가 전신 방호복을 입고 고무통을 차에 싣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남성은 42세 데이비드로 제이슨의 지인이었습니다. 며칠간 여관에서 함께 지내던 데이비드를 향해 제이슨은 그의 목을 베고 시신을 토막낸 후 그의 심장을 조금 베어 먹었습니다. 4일 후 그는 또 다른 지인 마리 크루즈를 여관방으로 유인해 목을 베었고 이틀 뒤 마지막 희생자 로렌을 유인해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에 성적인 행위를 한 후 일부를 취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약 4개월 전 제이슨이 살던 집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직전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던 그는 당시 유력 용의자였으나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집이 폭발하며 갈 곳을 잃은 그는 7월부터 유레스 여관에 머물며 추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체포 이후 그는 마크라는 피해자의 목을 벤 후 가스를 유출시키고 초를 켜 집을 폭파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보다 4년 전인 2017년 3월 나바오족 출신 전 여자친구 타냐가 실종된 사건에 대한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원주민 거주지와 카운티 관할 사이에 놓여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고 제이슨과 여행 중 실종된 그녀와 관련해 데이트 폭력 신고가 있었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타냐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17년 당시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엘리샤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이슨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그가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아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이슨의 범행은 여관 위층 거주자 스캇의 증언으로도 드러났습니다. Because yeah, I think somebody peed underneath the stairs. I said, no, it don't smell like urine to me. It's something else. I mean, it was bad for a week. 스캇은 쓰레기통 방화 며칠 전 제이슨의 방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 물었고 제이슨은 누군가 문 앞에서 볼일을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제이슨은 수사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자신의 깊은 지식을 드러내며 모든 범행이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물로 바치기 위한 의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그는 3건의 사형 선고 가능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년 2월 전 룸메이트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범행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그의 정신증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The government makes these allegations. There's no evidence of any mental health issues
He is mentally ill from a physician. They put on no expert to explain anything. Zero. So what I'm asking the jury to do is to be faithful to your oath and make the correct decision based on the law and the evidence. This man has been in front of you since August, and this is now almost the birth of Christ, the Lord Jesus, in December. Has he been respectful? Has he been quiet? Yes. You know why? Because he's on medication.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Special issue number 1. Do you find from the evidenc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re is a probability that the defendant would commit criminal acts of violence that would constitute a continuing threat to society? Answer. We, the jury, unanimously find from the evidenc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answer to special issue number 1 is yes. Special issue number 2. Taking into consideration all of the evidence, including the circumstances of the offense, the defendant's character and background, and the personal moral culpability of the defendant, do you find that there is sufficient mitigating circumstance or circumstances to warrant that a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rather than a death sentence be imposed? Answer. We, the jury, unanimously find that the answer to special issue number 2 is no. Jason Allen Thornburg, you have been adjudged by a jury to be guilty of capital murder, and the juror has answered the special issues, making it mandatory that your punishment be death. 텍사스주에서는 사형 선고 시 자동 상고가 진행되며 최소 수년이 걸리는 이 절차 이후에도 집행일 지정 이후 최후 간청의 기회가 남아있어 집행까지는 빠르면 6년, 길게는 20년이 소요됩니다. 미국 내 가장 많고 빠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텍사스주에서 제이슨에 대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것인지 언제 집행일이 정해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3일 슈퍼볼이 열리던 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19세 호세 가르시아는 펜타닐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 율리아나, 제이콥, 환과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다가와 차에 기댄 25세 카를로스를 향해 호세는 총을 2발 쏘았습니다. 놀란 운전자 율리아나는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갔고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주차된 지프 차량을 들이받으며 멈추었습니다. 호세는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 차 안에 3명 모두에게 총을 겨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수석 뒷좌석 혹은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세는 율리아나의 머리를 조준하여 1발, 어깨에 1발, 환의 등 쪽 뒤에서 머리와 등을 향해 2발, 그리고 왼편에 앉은 제이콥의 머리를 관통하는 1발을 발사했습니다.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돌 현장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자켓과 신발을 벗고 차 밑에 숨어있던 호세를 발견했습니다.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병원 가운 차림에 맨발로 도주해 조셉 브라우닝이라는 가명으로 플로리다행 버스표를 구매하고 탑승을 기다리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제5의 인물 존 울베라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호세가 총격이 시작될 때 차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살인 관련 노래 가사를 올리거나 거짓으로 살인 연루를 언급한 전력이 있어 변호 전략이 통하는 듯 보였으나 CCTV 영상, DNA 분석, 총기 및 탄도 분석, 목격자 진술은 모두 호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구금 중 수감자로 위장한 형사와의 대화에서 호세가 직접적으로 자백을 하진 않았으나 범인만 알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을 냈고 이는 그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수사가 불법이라고 항변했으나 판사는 호세의 범행과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증거로 인정된다며 위장수사를 한 형사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 중 전 여자친구가 증언대에 서며 호세가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고 그녀가 14살이었을 때 머리에 총구를 겨눈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호세와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자 청부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이며 그의 석방 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9월 시작된 첫 재판은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무편결로 끝났고 2023년 10월 새 배심원단으로 시작된 두 번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도 안 되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건 5년 만에 그는 4건의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Jose Vladimir Lerin Garcia, guilty. 그리고 호세의 변호인은 결과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upset, and I'm going to go puke now. Horrible verdict, the worst I've ever seen in 45 years of practice. Jury came back in 30 minutes and never reviewed 1,000 exhibits and obviously didn't have much of a discussion on 4 counts of murder. 캘리포니아주 또한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 시 자동적으로 상급 법원의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주지사의 사형 집행 중단에 의해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사형 집행 폐지가 투표에 붙여졌으나 폐지 반대 목소리가 더 커 캘리포니아주에선 사형은 여전히 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은 사형제도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결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사형 집행을 중단했으며 특히 인종적 편견과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형의 공공안전을 강화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의 범죄에 대한 태도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혹평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The question really is, do we have the right to kill? Do we have the right to kill? And that's a deep and existential question. I don't believe we do. You know, I know people think eye for eye, but if you rape, we don't rape. And I think if someone kills, we don't kill. We're better than that. So this moratorium advances that principle. We will reprieve those on death row. We're not commuting the sentences. People still remain in custody. We are no longer going to support the injection protocol. And we are, as I speak, shutting down, removing the equipment in the death chamber at San Quentin, symbolically and substantively, to send a message that we're better than this.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년 1월이었으며 사형 집행 폐지를 놓고 여전히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6일 저녁, 웨이드 윌슨은 여자친구 멜리사와 그녀의 친구 에이미와 함께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 위치한 부달 라이브라는 바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이슨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하자 웨이드는 멜리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I did not know the person. He expressed to me he wanted to go to this guy's house. I didn't know the guy. I didn't feel comfortable. He expressed at least 3 times, and I did not want to go to this house of a person I did not know. 당시 멜리사의 주머니가 꽉 차 있어 그녀의 차 키를 막고 있던 웨이드는 이 거절에 격분했고 제이슨과 함께 멜리사의 회색 수동 다찌 챌린저 헬캣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수동 차량을 운전할 줄 몰랐던 웨이드는 제이슨에게 운전을 맡겼고 둘은 제이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멜리사는 에이미와 함께 에이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슨의 집에서 잠시 머문 웨이드와 제이슨은 다시 부다 라이브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크리스틴과 그녀의 친구 스테파니를 만났습니다. 4사람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다 함께 제이슨의 집으로 이동하여 코카인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제이슨의 부모님 집이었고 제이슨의 어머니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자 제이슨을 제외한 웨이드, 크리스틴, 스테파니 3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수동차를 운전할 줄 몰랐던 이들은 우버를 타고 크리스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있고 다음날 출근해야 했던 스테파니는 웨이드와 크리스틴만을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스테파니가 떠난 후 웨이드는 잠든 크리스틴을 교살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의 시신을 이불에 둘둘 말아놓고 그녀의 휴대폰과 검정 닛산 버사를 훔쳤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웨이드는 멜리사에게 연락을 취하며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돌려달라는 멜리사의 말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웨이드의 폭력성을 잘 아는 멜리사는 집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스파샵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웨이드는 멜리사의 차가 아닌 처음 보는 검정 닛산 버사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멜리사가 내 차가 어디 있냐고 묻자 웨이드는 차에 타라고 강요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He opens the car door.
obviously forgets to put it in park. The car starts to roll forward. He tackles me to the ground. The car grazes both of our legs and I'm pummeled to the ground. 목격자들의 신고와 멜리사의 격렬한 반항으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는 도망쳤습니다. 도주 중에도 웨이드는 전날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폰 대신 크리스틴의 휴대폰으로 멜리사에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멜리사에게 웨이드의 만남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했고 그 사이 웨이드는 칼루사아치 강을 건너 옆 동네 케이프 코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멜리사의 지인 조슈아가 운영하는 플린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맨발에 바지만 입은 채 몸에 피가 묻어있고 이빨이 부러진 상태로 나타난 그는 정신 나간 듯한 모습으로 조슈아에게 비행기나 버스표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Needing a ticket. Any kind of ticket, bus ticket, money or anything. And I told him I couldn't help him. 조슈아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웨이드는 또다시 경찰 도착 전 도주를 했습니다. 이후 웨이드는 걸어서 출근 중이던 다이앤을 만났습니다. 길을 묻는 척 그녀를 유인해 차에 태운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다이앤의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했다 깨어난 다이앤이 도망치려 하자 웨이드는 그녀를 차로 쳤고 쓰러진 그녀의 몸 위를 차로 10에서 20회 지나갔습니다. 다이앤의 시신은 3일 후 샘스클럽 주변 잔디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웨이드는 친아버지 스티븐에게 전화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스티븐은 이때 다시 전화하라며 끊었습니다. 평소 마약을 상시 투약하며 돈을 요구할 때만 연락했던 웨이드였기에 스티븐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Now, did he often ask you for money? Yes, ma'am. Did your relationship turn into a situation where he was just asking for your help? Yes, ma'am. The first time he said he needed help, he had done something that he couldn't take back. 이후 또 한 번의 전화에서 스티븐은 본인이 살인자라고 했지만 웨이드의 수도 없는 거짓말과 허풍에 익숙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He just told me, you know, he did something. There was 2 people gone that would not be back. He said I'm a killer. 멜리사는 웨이드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며 스파샵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8일 오후 3시경 잠복 중이던 경찰 앞에 웨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시동이 걸린 차에 앉아있던 그는 경찰이 접근하자 잠깐의 실랑이를 벌였고 차키를 주고 내리라는 명령에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케이프 코랄을 전전하다 엠린 부부가 별장으로 쓰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전 엠린 부부는 오하이오로 떠났고 웨이드는 빈집에서 그들의 음식을 꺼내 먹으며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11시경 그는 다시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이 난 듯한 목소리로 그는 크리스틴과 다이앤을 어떻게 죽였는지 영웅담처럼 털어놓았고 특히 다이앤의 시신을 차로 여러 번 친 장면을 스파게티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He just said he met a girl at a bar. They went back to her house, hung out for a little bit, and then she fell asleep. What did he say happened after she fell asleep? He said he got on top of her and choked her. He said, I choked that. What did he say about the second girl? He said he saw her walking down the street and stopped and asked her for directions. And she got in the car with him. What did he say happened once she got in the car with him? He said he reached over and choked her. And did he tell you that he choked her while he was driving? Yes, ma'am. What did he say happened after he choked her? He said he was looking for a place to put her body. What did he tell you about the situation when he got to the place where he was going to dump her body? He said that he pulled her out of the car and realized that she was still breathing. So what did he tell you he did when he realized she's still breathing? He said he got back in the car and ran her over until she looked like spaghetti. As he's telling you all these things, what's his demeanor as he's telling you? He was excited. I felt like he was wanting me to feel the way he felt about it. 스티븐은 자신의 아들이기에 아주 잠시 고민했지만 반성 없이 고인을 모욕하는 그의 태도와 자신도 아내와 딸이 있었기에 집으로 오라며 우버를 불러주겠다고 설득 후 알아낸 주소를 즉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우버를 기다리던 웨이드에게 경찰이 들이닥쳤고 10월 8일 오전 4시경
최초 범행 약 하루 만에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신문 첫날 그는 자랑스럽게 범행을 늘어놓았지만 이후 말이 계속 바뀌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드는 2건의 1급 살인, 차량 절도, 폭행, 주거 침입, 1급 경미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범행 5년 만인 2024년 6월 10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깨끗했던 얼굴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그는 탈옥 시도, 불법 마약 소지, 불법 문신 시술 등으로 불량한 수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약물 복용과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우발적 범죄라며 가명을 주장했지만 2주간의 재판과 90분의 배심원단 협의 후 크리스틴 살인에 대해서는 9대3, 다이앤 살인에 대해서는 10대2로 사형이 권고되었고 기소된 6개의 혐의 모두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네티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잘생긴 데드풀이라 부르며 23,000명이 온라인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고 변호인은 이를 활용해 사형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로 2024년 8월 27일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warrants that the defendant, Wade Stephen Wilson, be sentenced to death for each count of first-degree murder. Accordingly, it is ordered in the judge that the defendant, Wade Stephen Wilson, be sentenced as follows. Count 1, first-degree murder of Christine Melton. The defendant is hereby sentenced to death. Count 2, grand theft of a motor vehicle.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5 years imprisonment in the Florida Department of Corrections. Count 3, battery. The defendant is hereby sentenced to 364 days in the Lee County Jail. Count 4, first-degree murder of Diane Ruiz. The defendant is hereby sentenced to death. Count 5, the burglary of a dwelling. The defendant is hereby sentenced to 15 years imprisonment in the Florida Department of Corrections. Count 6, petty theft. The defendant is hereby sentenced to 364 days in the Lee County Jail. 변호인은 상고를 했고 2025년 4월 현재 사형 선고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접한 웨이드의 전 여자친구 켈리는 그의 데이트 폭력을 폭로하며 과거 수차례에 걸친 신고가 있었으나 실제 체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 외에도 수많은 절도, 폭행 전과와 체포 기록이 있었기에 당시 수사진들이 문매를 맞았습니다. 2023년 4월 플로리다주는 배심원 만장일치가 아닌 찬성 8표, 반대 4표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사형 선고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로리다는 가장 최근에 2025년 4월 8일 사형을 집행했으며 오는 5월 1일 또 다른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Why did you kill that girl? I shouldn't have. I'm wrong. Tell me what happened. Did you have sex with her? You went and killed her? What? No, I didn't have sex with her. I killed her though. Why? Why, Wade? Because I was freaking out on those drugs. Whatever he gave me must have been like bath salts or something else. Kill people, mother. Okay, mother. I know. 2019년 1월 23일 오후 12시 30분 21세 제픈 세이버는 9mm 권총을 들고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플로리다주 시브링에 있는 선트러스트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모두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한 후 3명의 직원과 2명의 손님의 머리에 차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는 왜 이러냐는 직원의 절규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911에 전화해 방금 5명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스와팀이 도착한 가운데 911 응답원은 40분 넘게 통화를 시도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 just killed 5 people. Can you repeat that? I killed 5. You just killed 5 people? Yes. I honestly didn't think I could do it. Where are they? Lying up against the wall, like I told you to. I'm getting ready to kill myself too. You're getting ready to kill yourself too? Why are you going to do this, sir? I don't know. You don't know why you're going to do it? I wanted to die since I was 9. Can you please stay on the line with me? We're going to get you help. I really want to help you, sir. I really want to help you. And I don't want anything to happen, okay? I can't get them to stop. You can't get what to stop? The voices. The voices? Were the voices telling you to do this all morning? They started telling me to do exactly what I'm doing right now.
They started telling you to do this about a week ago. Okay. And they were telling you to do this every day? 제프는 9살 때부터 죽고 싶었고 11살 때부터 살인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사건 일주일 전 머릿속에서 누군가 이 일을 저지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안에서 숨어있던 그는 협상가의 2시간 넘는 설득 끝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이념적, 재정적, 개인적 동기가 아닌 그의 대량 학살 판타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최소 몇 주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전 그는 은행에서 약 33만 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구매했습니다. 2013년 정신병원에서 그를 만난 전 여자친구는 그가 칼과 총에 집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제프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치고 싶다고 자주 말했으며 2016년 입대한 그는 사람을 죽이고도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묘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대는 3개월 만에 그를 방출했습니다. 2017년에는 미시간에 사는 지인에게 경찰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인질을 잡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그의 비정상적인 생각에 대해 교사와 보안 요원이 부모님에게 경고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이런 노력은 그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플로리다주는 이런 이력에도 그를 교도관 훈련생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수감자들을 해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격 2주 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제프는 전 여자친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했으나 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15분 전 그는 다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은행 주차장에서 나는 항상 사람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몇 명을 데려갈 거야. 한번 시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볼 생각이야. 뉴스에서 나를 지켜봐 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교도관 신분이 아닌 수감자로 교도소에 즉시 수감되었습니다. 사건 5개월 후 해당 은행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추모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재판은 정신감정, 팬데믹, 변호인 교체, 유무죄의 인정 변화 등으로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처음 무죄를 주장했던 제프는 2023년 3월 유죄를 인정했고 2024년 5월 재판이 시작되어 6월 26일 배심원단이 9대3으로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We, the jury, find by a vote of 9-3 that Zephan Allen Xavier should be sentenced to death. 사건 발생 6년이 되기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16일 판사는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The defendant was previously adjudicated guilty of count 5 for the crime of the first-degree murder of Cynthia Watson. This court sentences the defendant to death. 변호인 측은 다음 달 플로리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제프의 사형 집행일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정신건강 문제를 핑계로 삼아 배심원단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단 한순간도 진정한 반성이나 후회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 비상식적인 신념, 기괴한 충동들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그릇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20명이라는 너무나도 큰 숫자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20명의 목숨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친구였으며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200명, 아니 어쩌면 2000명에 달할지도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이 남겨졌고 그들의 시간은 잔혹한 순간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피해자들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범죄를 사형 선고로 이끌기까지 수많은 수사관들과 사법부 관계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사건들이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21명의 영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4년 사형 선고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